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시샵 게임을 개발한 팀 SNS에서 PD를 맡고 있는 이서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번 CGC에서 개발 비하인드와 AD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래픽 관련 개발 꿀팁에 관해서 나눠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 페이지는 간단하게, 목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눠 봤고요. 목차 페이지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우리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 어떻게 만들었지입니다. 졸업작품 프로젝트에서 농장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면서 느낀 개발 볼륨 설정 관련해서 비하인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렇게 만드세요보다는 정말 저희가 이런 게임을 만들면서 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느꼈던 비하인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개발 볼륨 설정인데요. 험난했던 농장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를 개발하면서 실제로 개발 볼륨 설정과 관련해서 팀에서 겪었던 또 그리고 이제 개발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중요했던 점, 또 예비 농장 시뮬레이션 장르 개발팀이 알았으면 좋겠는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꼈던 부분은 이제 팀 소통과 개발 기간 인지, 핵심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 경험인데요. 이 네 가지는 모두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발 볼륨 설정과 또 개발을 하면서 이제 팀 구성 초반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서 좀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입니다. 네, 팀 소통인데요. 이제 농장 게임이 뭐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만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문서에 넣어봤는데요. 실제로 간단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런 질문도 진지하게 팀원들과 모두가 모여서 이야기해 본 적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발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래 네 가지 목록과 같은데요. 이제 어떤 장르를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겪게 되는 일이겠지만, 이제 농장생활 시뮬레이션 장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당연하게도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부족한 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유저가 경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혹은 유저의 이동 동선 못 짜는 일 등등 이제 실제 플레이 관련해서 개발을 할 때 유저의 입장이 아닌 작업 담당자의 개인 취향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도 실제로 팀 구성 초반에 팀원 간의 장르 이해도를 파악하지 않았고 R&D만 진행을 하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CGC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발 초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팀원들이 이런 시뮬레이션 장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장르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스템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이제 개발 볼륨 설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3번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개발 볼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그래픽, 아트 방향성 등은 팀원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PD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기획이나 필요 시스템들은 이제 팀원들에게 단순히 작업 지시만 해서는 모두가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PD나 팀장, 이제 팀장급 인원들은 본인이 생각한 개발 계획이나 목표, 핵심 시스템 등을 팀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후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게 볼륨 설정이나 개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발 기간 인지인데요. 이제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어쩌면 1년보다 더 적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저희가 초반에 설정했던 개발 볼륨을 생각한다면, 절대 1년 안에 완성할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요. 특히 개발 초기에 처음 계획했던 모든 시스템들을 기간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겠다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주요 시스템으로 정했던 것들이 이제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농사, 낚시, 채광, 그리고 NPC 상점이나 교류, 플레이어 상점 운영, 그리고 채집입니다. 이제 큰 키워드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농사 안에서도 이제 실제로 해야 하는 작물의 수도 있고 또 모든 작물은 성장 단계도 있고 또 낚시를 본다면 그 사건 장소 같은 것도 구별해 가면서 물고기나 이런 조개류들을 다 개발을 했어야 됐고 NPC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NPC의 일정을 설정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플레이어 상점도 운영되도록 정말 다달다달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그래픽 파트에서도 이제 작업해야 하는 아이템이나 오브젝트가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2학기가 돼서 개발 볼륨을 급하게 축소시키면서 살아남은 또 저희가 핵심 시스템이자 재미 요소로 인정하는 6가지 시스템인데요. 이전 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시스템들이지만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눈에 띄지 않는 이제 팀 내에서만 아는 현재는 삭제된 시스템들을 이제 삭제된 시스템들은 이제 한 페이지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친 감이 없지 않아서 확실히 좀 중요한 시스템이나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들만 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핵심 시스템인데요. 핵심 시스템은 저희 팀이 2학기까지도 우리 팀의 핵심 시스템이나 재미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핵심 시스템을 정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이제 개발 초반부터 농사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상점 운영이나 비상한 콘텐츠에 집중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고 출발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시스템에 집중해서 개발을 했다면, 어쩌면 이제 우리 팀이 농사에 집중한 게임인지 아니면 빗상환이나 상점 운영이 주요 목적인지, 그런 목적인 게임인지부터 시작해서 게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게임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면, 게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시스템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저희는 또 핵심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 볼륨도 커지고 또 핵심 시스템에 맞지 않는 중요도가 높지 않는 시스템 개발을 하거나 아트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런 동일 장르 게임을 개발하시는 팀이나 PD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꼭 우리 게임에서 농사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농사는 서브 컨텐츠로 즐기고 다른 컨텐츠들을 메인으로 잡을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고 개발 볼륨부터 다듬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팀원들이 핵심 시스템이나 우리 게임이 어떤 걸 개발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D나 팀장급 인원 외에 다른 모든 팀원들이
핵심 시스템이나 개발 플로우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PD나 AD가 의도한 방향으로 작업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개발 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꼭 이제 개발 초기에 핵심 시스템을 정하고 팀원 모두와 이야기한 상황에서 개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금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핵심 시스템은. 이제 PT 입장에서도 조금 핵심 시스템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팀원들에게 어떤 중요한 시스템이 있고 우리는 뭘 개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플레이 경험인데요. 저희 팀에서 정리한 플레이 경험은 우리 게임의 시스템을 유저가 어떤 순서로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을 정리한 문서였는데요. 이제 개발 초기에 2학기 전까지는 이런 플레이 순서나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리한 문서가 없는 상태로 개발을 하다 보니 시스템 개발만 할 뿐 정확히 시스템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정해진 문서 작성 기준은 없지만 우리 게임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제 팀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2학기 때 개발 볼륨을 축소하면서 이제 필요 시스템들 정리를 기준으로 필요 없는 시스템을 삭제하고 잊고 있던 중요한 시스템들이나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시스템 플로우를 짜다 보니 빌드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팀원 단체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너무 불필요한 부분, 지루한 부분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빌드로 만들어 나가면서 팀원들과 다 같이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아마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플레이 경험 정리를 하면서 사용했던 실제 문서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경험할 플레이 순서를 정리를 하고 밑에는 필요 시스템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팀원들과 다 같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가면서 2학기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튜토리얼 관련인데요. 아마 다음 졸업 작품에서 이제 농장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와 같이 플레이 타임이 기본적으로 긴 게임을 개발한다면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자유도가 높은 게임일수록 게임을 시작하고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팀도 1학기나 2학기 이제 중간 시연이나 기말 시연 모두 튜토리얼이나 도구 가이드 같은 이제 설명을 하는 문서들이 없다 보니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하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가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튜토리얼이나 이런 뭔가 가이드 해주는 영상이나 문서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도 좀 플레이가 쉬운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튜토리얼이나 이런 가이드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의 예상 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게임 시작부터 방황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플레이 타임 조절에 대해서도 정말 수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시스템을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게임의 컨셉을 바꿔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해결했던 방법은 튜토리얼을 만들고 도구 가이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2학기 크로니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도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퀘스트 형식의 튜토리얼과 주기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 가이드를 만들면서 이제 플레이 타임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유저가 크로니클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경험을 하게 할지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도구 행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구 사용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부분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좀 전에 화면에 나온 영상도 실제 저희 게임 내에서 확인 가능한 도구 사용 관련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튜토리얼이나 도구 사용 가이드 영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전체 플레이 타임이나 자유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크로니클이라는 뭔가 짧은 기간 내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거나 또 너무 자유도가 높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튜토리얼이나 가이드 영상을 이제 추가하시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는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농장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 볼륨 설정만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한다면, 그리고 또 팀원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한다면, 정말 후반부에 해결해 나갈 변수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좀 만들 것도 생각보다 너무 많고, 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버그는 정말 예상 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할 텐데요. 이때 이제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개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만 해놨다면,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D님이 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지금 공유를 했고요. 어허, 잠시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꿀팁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최민혁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아시나요? 이제 배경 모델러나 TA 분 또는 이펙터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알렛고리드믹에서 개발한 노드 기반의 프로시저럴 텍스처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왜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시뮬레이션 게임은 너무 얕봤습니다. 그냥 적당히 집 만들고 씨앗 만들고 작물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으로 프로젝트 임했는데요. 하지만 동물의 숲, 스타듀밸리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낚시도 하고 농사도 하는 등 컨텐츠 양이 곧 게임의 재미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장르인 거를 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리소스를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또 절망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추스르고 체념을 해서 개발 초반부터는 텍스처를 그냥 무한정을 찍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결과물들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일 맵들입니다. 약 30, 약 30개 이상의 텍스처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텍스처들은 터레인에서 필요한 흙 잔디부터 실내에 필요한 나무 타일이나 벽지 같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텍스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스샷을 찍었는데요. 스크린샷에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환경에 이런 타입 텍스처들이 들어갔죠. 이렇게 추가로 제작한 텍스처를 바탕으로 메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까 터레인에 이런 돌길이 있었는데요. 이 돌길 텍스처를 바탕으로 지브러시와 연계해서 메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했던 결과물의 하이트 맵을 바탕으로 지브러시 알파 맵으로 가져와서 마스킹 후 돌출시킨 다음에 브러쉬로 다듬어서 돌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을 제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돌을 돌길 위에 얹어서 디테일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AI를 활용해서 텍스처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GPT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심리트 텍스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에서 재가공을 했는데요. 디자이너에서 재가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캐주얼풍으로 풍을 통일시켜야 되다 보니까 디테일을 조정하고 쿠아하라 필터라는 비선형 스무딩 필터를 넣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냈습니다. 이제 트림 시트라는 것도 제작을 했는데요. 트림 시트는 가로로 타일링되는 형태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이 텍스처들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우선은 해당 텍스처로는 건물의 몰딩이나 기둥에 활용했습니다. 동일한 텍스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작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은 다 똑같은 타일 텍스처를 사용해서 제작한 모습인데요. 이제 건물마다 개성은 각각 다르지만 아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만 제작하지 않고 프랍에도 트림 시트를 썼는데요. 이런 트림 시트를 쓴 것은 우측에 있는 프랍이고 좌측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이폴리곤을 만든 다음 베이크를 하는 전통적인 워크플로우를 따른 에셋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크게 퀄리티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뭐야, 이 툴 안 쓰면 손해인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주위에서는 여전히 이 툴을 쓰는데 주저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노드 기반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들 익숙해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브러쉬로 직접 그려내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포토샵에 비해서 직관성이 가장 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다른 시니어 아티스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툴 자체는 단순하지만 제공되는 노드를 논리적으로 쌓아 올려야 된다거나 또 다른 시니어 아티스트 분은 이 서브스턴 디자인을 습득하는 과정은 마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 난이도는 직관적이고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가 다 트리플 A급 텍스처를 제작할 필요 없고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 노드 몇 개만 알아도 곧바로 양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노드의 구성도 단출하고 별로 크게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필수 노드, 예를 들어서 제작한 하이트를 흩뿌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라데이션을 입힌다거나 그런 필수 노드들만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바로 앞에 있는 결과물인데요. 이건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브스턴 디자이너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각각 공고를 봤을 때 왼쪽은 캐릭터 모델러 공고고 오른쪽은 배경 모델러 공고입니다. 이 공고를 보시면 각각 우대사항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우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트를 위한 수단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찰을 기반한 미적 감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